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계 명작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단편의 동화들을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어린 왕자. 나는 6살 때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지요. 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실망하여 화가가 되기를 포기했지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조종사가 되어 세상 여기저기를 여행하던 나는 비행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사막에 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뱀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보아뱀 속에 코끼리는 싫어요. 양을 그려줘요. 내가 양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그 양은 병들었어요. 다른 양을 그려줘요. 몇 번을 더 그렸지만 소년의 맘에는 들지 않았어요. 귀찮아진 나는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양이 이 상자 안에 있단다. 이 양이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에요. 어머, 벌써 잠들었나 봐요. 소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소녀는 소행성 B612호에서 온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가 살던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에요. 집 한 채만 하지요. 내 별에는 장미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매일 장미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의 장미꽃은 무척 까다로웠어요. 장미꽃의 투정에 지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다른 별을 여행하기로 했지요.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별은 별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이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지요.
그 별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떴다 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가로등 켜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했지요. 어린 왕자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별이 작아서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6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지구에 가보렴. 아름답고 특별한 별이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오게 되었어요.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어린 왕자의 꽃과 똑같은 장미꽃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난 내 별의 장미꽃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슬퍼져서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나 말했어요. 안녕. 안녕. 넌 누구야? 나와 함께 놀자. 난 여우야. 너와 함께 놀 수 없단다.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길들이는 게 뭐야?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대답했어요. 길들이는 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면 우리는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어. 그래, 내 장미꽃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었어. 그 이유는 나와 내 장미꽃이 서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여우와 헤어졌고 그리고 나를 만났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말했어요. 얘야,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아저씨, 물을 찾으러 가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한참을 걸은 우리는 해 뜰 무렵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물을 마셨지요. 다음날 저녁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이제 전 돌아가야 해요, 아저씨.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에서 제가 웃고 있을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자신의 별로 돌아갔어요. 나는 지금도 별을 보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한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주의 시골 마을. 도로시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지하실로 달려가다 토토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토토, 토토.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는 순간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다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왔답니다. 동쪽에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마녀의 말에 도로시가 돌아보니 집 아래에는 구두를 신은 발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도로시의 집에 깔려서 동쪽의 나쁜 마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북쪽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 구두를 도로시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노란 길을 따라 끝까지 가세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북쪽 마녀의 말에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밭을 지날 때였어요. 누가 날 좀 내려줘요.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내려주었어요. 고마워. 내 머릿속엔 지푸라기밖에 없어서 난 너무 멍청해. 뇌만 있으면 나도 똑똑해질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하자. 허수아비는 기뻐하며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자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날 좀 도와줘. 몸통에 녹이 슬어 1년 동안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쳐 주었어요. 고마워. 나도 심장만 있으면 남을 도울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자.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도로시 일행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토토에게 달려들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작은 강아지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도로시가 꾸짖자 사자는 엉엉 울었어요. 그래, 난 겁쟁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사자야, 울지 마. 우리 함께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자. 도로시 일행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눈앞에 깊고 넓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건널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데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양철나무꾼아, 도끼로 큰 나무를 쓰러뜨려줘. 그러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 어디선가 괴물 칼리다가 나타났어요. 어서 다리를 건너. 내가 칼리다를 막을게. 사자가 외치면서 어흥 하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숲이 쩌렁쩌렁 울리고 칼리다도 겁을 먹었어요. 그 틈을 타 사자까지 다리를 건넜지요. 양철나무꾼아, 어서 도끼로 다리를 끊어버려. 허수아비의 말에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자 다리와 함께 칼리다도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나무꾼의 마음씨, 사자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어. 다들 고마워. 드디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저를 고향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도로시의 말에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서쪽에 나쁜 마녀를 없애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날아와 공격했지만 모두들 용감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결국 도로시는 마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서쪽 마녀는 쉴 새 없이 도로시를 괴롭혔어요. 화가 난 도로시는 그만 마녀에게 물을 부었어요. 으아! 물이 닿자 마녀의 몸은 스르르 녹아버렸답니다. 서쪽 마녀를 없앤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실망하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단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괴물 칼리다와 서쪽 마녀를 물리칠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고 소원을 말해보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며 말했어요. 내 고향 캔자스로 데려다줘. 도로시의 몸이 붕 뜨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들판에 대구르르 굴렀지요. 도로시, 도로시. 오, 내 아가 어디를 다녀왔니? 바로 숙모의 목소리였어요.
도로시는 숙모를 와락아내며 웃었어요. 오즈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토토도요. 숙모, 집에 돌아와서 기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맑은 날 오후, 앨리스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언니 곁에 앉았어요. 솔솔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깜빡 잠이 들려는데 흰 토끼가 앨리스 앞으로 뛰어왔어요. 어이쿠, 큰일 났네. 또 늦겠는걸. 토끼는 시계를 꺼내보더니 서둘러 달려갔어요. 신기한 토끼야. 토끼가 말을 하네.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토끼를 뒤쫓았어요. 토끼가 굴 속으로 사라지자 앨리스도 따라 들어갔지요. 굴이 얼마나 깊은지 앨리스는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구덩이 주변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책, 그림, 지도, 단지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무척 오래 떨어지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떨어지진 않을까? 지구 반대쪽 나라에 닿으면 재미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앨리스는 마침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물병을 발견했어요. 물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앨리스가 병 속의 물을 마시자 갑자기 몸이 손가락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작아진 앨리스는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 라고 건포도로 쓰여진 케이크를 보았어요. 옳지? 이걸 먹으면 다시 커질지도 몰라. 케이크를 먹은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으아, 발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앨리스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덜컥 겁이 난 앨리스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다시 흰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면서 부채를 하나 떨어뜨렸지요. 더워진 앨리스는 부채를 주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60cm쯤 되게 작아진 앨리스는 아까 자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에서 허우적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울지 않는 건데. 앨리스는 오리 쥐들과 함께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간신히 눈물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 흰 토끼가 나타나 쪼르르 뛰어갔어요. 흰 토끼야,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줘. 앨리스가 불렀지만 흰 토끼는 금세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다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앨리스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이 많니? 원래 내 몸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버섯의 한쪽을 먹자 목이 기린처럼 길게 늘어나 나무들 사이로 머리가 쑥 올라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세게 쳤어요. 이 나쁜 뱀 녀석, 내 알을 훔쳐가려고 왔지? 나는 뱀이 아니야. 그만해. 앨리스는 버섯의 반대쪽을 뜯어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지요. 휴, 이제야 내 키를 찾았어.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자 정원에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었어요.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세요?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어. 여왕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해야 해. 그때 하트 여왕이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왔어요. 여왕은 흰 장미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흰 장미를 심다니? 당장 목을 쳐라. 명령을 내린 여왕은 앨리스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왕폐하. 넌 나와 크로켓 경기를 하자.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사들을 커다란 화분 속에 얼른 숨기고 여왕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는 처음이었어요. 크로켓 공은 고슴도치, 채는 홍학이었어요. 골대는 카드 병사가 몸을 굽혀서 만들었지요. 앨리스가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둘렀어요. 고슴도치는 번번이 어디론가 기어가서 없어졌고요. 골대를 만든 병사도 걸핏하면 몸을 펴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어요. 이 경기는 엉터리야. 모두 살아서 움직이잖아. 아무리 해도 앨리스는 공을 골대에 넣을 수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진 하트 여왕은 앨리스를 괘씸하다며 재판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재판정에서는 하트 모양이 새겨진 카드 인간이 여왕의 파이를 먹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여왕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다음 증인을 불러라.
어서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테다. 여왕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런 엉터리 재판은 당장 집어치우시지. 뭐라고? 카드의 병정들아, 저 건방진 계집아이를 잡아 가둬라. 아니,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카드의 병정들이 앨리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두 눈을 꼭 감고 팔을 마구 휘저었어요. 앨리스, 앨리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앨리스는 번쩍 눈을 떴어요. 무슨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었니? 응,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방금 겪은 모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과 시간에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정글북. 어느 날 밤 시온이 언덕의 늑대 동굴에 조그만 사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어요. 곧이어 호랑이 시역칸이 나타나 아기를 찾았지요. 내 사냥감을 찾으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거야. 너에게 내어줄 수 없어. 사람의 아기를 키우겠다니? 어디 두고 보자. 시역칸은 몹시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늑대 부부는 동물들의 회의에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동물들은 당장 아기를 죽이자고 했지만 갈색곰 발루와 검은 표범 바기라의 도움으로 아기는 정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고 불렸지요. 모글리는 늑대들 틈에서 날쌔고 사냥 잘하는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답니다. 어느덧 모글리가 10살이 되었어요. 박이라는 모글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역하니 젊은 늑대들을 부추기고 있어. 넌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야. 모글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해. 정글의 동물들은 불을 붉은 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바기라의 말에 모글리는 몰래 마을로 가 숯이 담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늑대들의 회의 날 젊은 늑대들은 모글리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저 녀석은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자기 종족으로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와 시역하는 으르렁거리며 모글리에게 다가왔어요. 슬퍼진 모글리는 늑대들에게 외쳤어요. 난 언제까지나 늑대로 살고 싶지만 정글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지. 그러고는 숯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졌어요. 숯덩이가 마른 풀 위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타오르자 늑대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모글리는 횃불을 시어칸에게 휘둘렀어요. 꼬리를 불에 댄 시어칸은 놀라 달아났지요. 이제 나는 내 종족에게 돌아가겠어, 시어칸. 조심해. 다음에 만나면 내 가죽을 벗겨줄 테니.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떠났어요. 모글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어요. 정글에서 도망친 늑대 소년인가 봐. 그때 메수아가 모글리를 보고 외쳤어요.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메수아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자기 아들처럼 정성껏 도와주었어요. 모글리는 낯선 생활이 불편했지만 말도 배우고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어느 날 모글리가 들판에서 소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을 때 늑대 형제들이 모글리를 찾아왔어요. 모글리, 시어칸이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어. 고마워 형제, 드디어 때가 왔군. 모글리는 소떼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처럼 먼지가 피어오르고 소들의 발굽소리에 땅이 울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낮잠을 자고 있던 시어칸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소떼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시어칸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떼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어칸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소떼를 몰고 마을로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자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못된 마법사, 늑대의 자식, 늑대와 말을 하며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거라. 사람들 틈에서 메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왔어요. 아들아, 어서 도망치렴. 내 목숨이 위험해. 이제 나는 사람들과도 살 수가 없구나. 모글리는 메수아와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다시 정글로 떠났어요. 시온이 언덕으로 돌아온 모글리는 시어칸의 가죽을 늑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외쳤어요. 모글리,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모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부터 나는 혼자서 사냥을 할 거야. 그러자 늑대 형제들이 말했어요. 모글리,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이것이 델라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살 수가 없어. 델라는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 있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델라는 무언가 결심한 듯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가발 가게로 가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오,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발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걸맞은 근사한 시계줄이었죠. 짐의 금시계에는 낡은 가죽끈이 달려있어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델라는 21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산 뒤 벅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질 무렵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은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어서 이리 와서 내가 준비한 당신 선물을 보세요. 그러자 짐이 말했어요. 델라, 먼저 내 선물을 풀어봐요. 오, 짐, 이건... 선물을 풀어본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비싸서 살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이제 머리핀을 갖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 꽂을 수 없게 되다니.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당신 시계에 잘 어울리겠죠?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델라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두 사람의 선물은 당분간 보관합시다. 머리핀을 사기 위해 나는 내 시계를 팔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크리스마스 캐럴.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캐럴 소리가 가득했지만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직원 밥은 몸을 잔뜩 웅크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그건 스크루지가 석탄을 한 덩이밖에 주지 않아 사무실이 무척 추웠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이든 신사가 스크루지를 찾아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시겠습니까? 내 알 바 아니오. 어서 썩 나가시오. 신사는 스크루지의 퉁명스러운 말에 무안해져서 황급히 사무실을 떠났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직원 밥도 집으로 돌아가고 스크루지도 낡고 컴컴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깊은 밤 스크루지가 잠든 사이 어디선가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스크루지 눈앞에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가 서 있었어요. 말리는 온 몸에 굵은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있었지요. 스크루지, 나는 살아있을 때 만든 쇠사슬 때문에 죽어서 고통받고 있다네. 자네는 오늘 밤 새 유령을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이 자네의 유일한 희망일세. 말리는 이 말을 남기고 쇠사슬을 끌며 사라졌어요. 조금 뒤 어디선가 얼굴이 하얀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과거의 유령이요. 스크루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학교에서 홀로 남아 책을 읽는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가 나타났어요. 어린 스크루지는 춥고 배고팠지만 책을 읽으며 즐겁게 상상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청년 스크루지도 나타났어요. 청년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른 이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크루지의 얼굴은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스크루지는 괴로워서 두 눈을 감았답니다. 스크루지, 눈을 뜨시오. 나는 현재의 유령입니다.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주택가에 있는 낡은 건물의 꼭대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스크루지의 직원인 밥의 집이었지요. 밥의 집은 춥고 비좁았지만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흘렀어요. 시끌벅적한 가운데 밥이 꼬마 팀을 어깨에 태우고 들어왔어요. 팀은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지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식탁이 차려졌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밥이 식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외롭게 지낼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말에 스크루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밥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밥과 식구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시커먼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났어요. 스크루지, 나는 미래의 유령이요.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느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장례식장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지. 돈만 알더니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다더군. 스크루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령님,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유령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사라졌어요. 땡그렁 땡그렁 댕댕댕. 스크루지는 종소리에 잠을 깼어요. 오, 여태껏 들어본 종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스크루지는 기운차게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오늘이 며칠이지?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다행이야.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어. 스크루지는 가장 큰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스크루지는 길에서 어제 사무실로 찾아왔던 신사를 만났어요. 신사 양반, 메리 크리스마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오, 스크루지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하하하. 스크루지는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스크루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푸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 부쩍 행복했답니다. 어린 왕자. 나는 6살 때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지요. 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실망하여
화가가 되기를 포기했지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조종사가 되어 세상 여기저기를 여행하던 나는 비행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사막에 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뱀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보아뱀 속에 코끼리는 싫어요. 양을 그려줘요. 내가 양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그 양은 병들었어요. 다른 양을 그려줘요. 몇 번을 더 그렸지만 소년의 맘에는 들지 않았어요. 귀찮아진 나는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양이 이 상자 안에 있단다. 이 양이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에요. 어머, 벌써 잠들었나 봐요. 소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소녀는 소행성 B612호에서 온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가 살던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에요. 집 한 채만 하지요. 내 별에는 장미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매일 장미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의 장미꽃은 무척 까다로웠어요. 장미꽃의 투정에 지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다른 별을 여행하기로 했지요.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별은 별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이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지요. 그 별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떴다 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가로등 켜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했지요. 어린 왕자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별이 작아서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지구에 가보렴. 아름답고 특별한 별이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오게 되었어요.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어린 왕자의 꽃과 똑같은 장미꽃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아,
난 내 별의 장미꽃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슬퍼져서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나 말했어요. 안녕. 안녕. 넌 누구야? 나와 함께 놀자. 난 여우야. 너와 함께 놀 수 없단다.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길들이는 게 뭐야?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대답했어요. 길들이는 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면 우리는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어. 그래, 내 장미꽃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었어. 그 이유는 나와 내 장미꽃이 서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여우와 헤어졌고, 그리고 나를 만났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말했어요. 얘야,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아저씨, 뭐를 찾으러 가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한참을 걸은 우리는 해 뜰 무렵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물을 마셨지요. 다음날 저녁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이제 전 돌아가야 해요, 아저씨.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에서 제가 웃고 있을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자신의 별로 돌아갔어요. 나는 지금도 별을 보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한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주의 시골 마을. 도로시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지하실로 달려가다 토토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토토, 토토.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는 순간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다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왔답니다. 동쪽에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마녀의 말에 도로시가 돌아보니 집 아래에는
구두를 신은 발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도로시의 집에 깔려서 동쪽의 나쁜 마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북쪽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 구두를 도로시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노란 길을 따라 끝까지 가세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북쪽 마녀의 말에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밭을 지날 때였어요. 누가 날 좀 내려줘요.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내려주었어요. 고마워. 내 머릿속엔 지푸라기밖에 없어서 난 너무 멍청해. 뇌만 있으면 나도 똑똑해질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하자. 허수아비는 기뻐하며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자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날 좀 도와줘. 몸통에 녹이 슬어 1년 동안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쳐 주었어요. 고마워. 나도 심장만 있으면 남을 도울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자.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도로시 일행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토토에게 달려들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작은 강아지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도로시가 꾸짖자 사자는 엉엉 울었어요. 그래, 난 겁쟁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사자야, 울지 마. 우리 함께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자. 도로시 일행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눈앞에 깊고 넓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건널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데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양철 나무구나. 도끼로 큰 나무를 쓰러뜨려줘. 그러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 어디선가 괴물 칼리다가 나타났어요. 어서 다리를 건너. 내가 칼리다를 막을게. 사자가 외치면서 어흥 하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숲이 쩌렁쩌렁 울리고 칼리다도 겁을 먹었어요. 그 틈을 타 사자까지 다리를 건넜지요. 양철 나무구나. 어서 도끼로 다리를 끊어버려. 허수아비의 말에 양철 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자 다리와 함께 칼리다도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마음씨, 사자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어. 다들 고마워. 드디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저를 고향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도로시의 말에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서쪽에 나쁜 마녀를 없애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날아와 공격했지만 모두들 용감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결국 도로시는 마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서쪽 마녀는 쉴 새 없이 도로시를 괴롭혔어요. 화가 난 도로시는 그만 마녀에게 물을 부었어요. 으아! 물이 닿자 마녀의 몸은 스르르 녹아버렸답니다. 서쪽 마녀를 없앤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실망하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단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괴물 칼리다와 서쪽 마녀를 물리칠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고 소원을 말해보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며 말했어요. 내 고향 캔자스로 데려다줘. 도로시의 몸이 붕 뜨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들판에 대구르르 굴렀지요. 도로시, 도로시. 오, 내 아가 어디를 다녀왔니? 바로 숙모의 목소리였어요. 도로시는 숙모를 와락아내며 웃었어요. 오즈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토토도요. 숙모, 집에 돌아와서 기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맑은 날 오후, 앨리스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언니 곁에 앉았어요. 솔솔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깜빡 잠이 들려는데 흰 토끼가 앨리스 앞으로 뛰어왔어요. 어이쿠, 큰일 났네. 또 늦겠는걸. 토끼는 시계를 꺼내보더니 서둘러 달려갔어요. 신기한 토끼야. 토끼가 말을 하네.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토끼를 뒤쫓았어요. 토끼가 굴 속으로 사라지자 앨리스도 따라 들어갔지요. 굴이 얼마나 깊은지 앨리스는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구덩이 주변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책, 그림, 지도, 단지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무척 오래 떨어지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떨어지진 않을까? 지구 반대쪽 나라에 닿으면 재미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앨리스는 마침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물병을 발견했어요. 물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앨리스가 병 속의 물을 마시자 갑자기 몸이 손가락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작아진 앨리스는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 라고 건포도로 쓰여진 케이크를 보았어요. 옳지? 이걸 먹으면 다시 커질지도 몰라. 케이크를 먹은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으아, 발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앨리스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덜컥 겁이 난 앨리스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다시 흰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면서 부채를 하나 떨어뜨렸지요. 더워진 앨리스는 부채를 주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60cm쯤 되게 작아진 앨리스는 아까 자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에서 허우적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울지 않는 건데. 앨리스는 오리 쥐들과 함께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간신히 눈물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 흰 토끼가 나타나 쪼르르 뛰어갔어요. 흰 토끼야,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줘. 앨리스가 불렀지만 흰 토끼는 금세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다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앨리스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이 많니? 원래 내 몸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버섯의 한쪽을 먹자 목이 기린처럼 길게 늘어나 나무들 사이로 머리가 쑥 올라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세게 쳤어요. 이 나쁜 뱀 녀석, 내 알을 훔쳐가려고 왔지?
나는 뱀이 아니야. 그만해. 앨리스는 버섯의 반대쪽을 뜯어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지요. 휴, 이제야 내 키를 찾았어.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자 정원에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었어요.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세요?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어. 여왕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해야 해. 그때 하트 여왕이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왔어요. 여왕은 흰 장미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흰 장미를 심다니 당장 목을 쳐라. 명령을 내린 여왕은 앨리스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왕폐하. 넌 나와 크로켓 경기를 하자.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사들을 커다란 화분 속에 얼른 숨기고 여왕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는 처음이었어요. 크로켓 공은 고슴도치, 채는 홍학이었어요. 골대는 카드 병사가 몸을 굽혀서 만들었지요. 앨리스가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둘렀어요. 고슴도치는 번번이 어디론가 기어가서 없어졌고요. 골대를 만든 병사도 걸핏하면 몸을 펴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어요. 이 경기는 엉터리야. 모두 살아서 움직이잖아. 아무리 해도 앨리스는 공을 골대에 넣을 수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진 하트 여왕은 앨리스를 괘씸하다며 재판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재판정에서는 하트 모양이 새겨진 카드 인간이 여왕의 파이를 먹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여왕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다음 증인을 불러라. 어서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테다. 여왕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런 엉터리 재판은 당장 집어치우시지. 뭐라고? 카드의 병정들아, 저 건방진 계집아이를 잡아 가둬라. 아니,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카드의 병정들이 앨리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두 눈을 꼭 감고 팔을 마구 휘저었어요. 앨리스, 앨리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앨리스는 번쩍 눈을 떴어요. 무슨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었니? 응,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방금 겪은 모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과 시간에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정글북. 어느 날 밤 시온이 언덕의 늑대 동굴에 조그만 사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어요. 곧이어 호랑이 시역칸이 나타나 아기를 찾았지요. 내 사냥감을 찾으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거야. 너에게 내어줄 수 없어. 사람의 아기를 키우겠다니 어디 두고 보자. 시역칸은 몹시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늑대 부부는 동물들의 회의에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동물들은 당장 아기를 죽이자고 했지만 갈색곰 발루와 검은 표범 바기라의 도움으로 아기는 정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고 불렸지요. 모글리는 늑대들 틈에서 날쌔고 사냥 잘하는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답니다. 어느덧 모글리가 10살이 되었어요.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역하니 젊은 늑대들을 부추기고 있어. 넌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야. 모글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해. 정글의 동물들은 불을 붉은 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바기라의 말에 모글리는 몰래 마을로 가 숯이 담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늑대들의 회의 날 젊은 늑대들은 모글리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저 녀석은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자기 종족으로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와 시역하는 으르렁거리며 모글리에게 다가왔어요. 슬퍼진 모글리는 늑대들에게 외쳤어요. 난 언제까지나 늑대로 살고 싶지만 정글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지. 그러고는 숯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졌어요. 숯덩이가 마른 풀 위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타오르자 늑대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모글리는 횃불을 시역칸에게 휘둘렀어요. 꼬리를 불에 댄 시역칸은 놀라 달아났지요. 이제 나는 내 종족에게 돌아가겠어, 시역칸. 조심해. 다음에 만나면 내 가죽을 벗겨줄 테니.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떠났어요. 모글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어요. 정글에서 도망친 늑대 소년인가 봐. 그때 매수아가 모글리를 보고 외쳤어요.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매수아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자기 아들처럼 정성껏 도와주었어요. 모글리는 낯선 생활이 불편했지만 말도 배우고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어느 날 모글리가 들판에서 소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을 때 늑대 형제들이 모글리를 찾아왔어요. 모글리, 시역하니?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어. 고마워 형제, 드디어 때가 왔군. 모글리는 소떼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처럼 먼지가 피어오르고 소들의 발굽소리에 땅이 울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낮잠을 자고 있던 시어카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소떼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시어카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떼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어칸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소떼를 몰고 마을로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자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못된 마법사, 늑대의 자식, 늑대와 말을 하며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거라. 사람들 틈에서 매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왔어요. 아들아, 어서 도망치렴. 내 목숨이 위험해. 이제 나는 사람들과도 살 수가 없구나. 모글리는 매수아와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다시 정글로 떠났어요. 시온이 언덕으로 돌아온 모글리는 시역한의 가죽을 늑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외쳤어요. 모글리,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모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부터 나는 혼자서 사냥을 할 거야. 그러자 늑대 형제들이 말했어요. 모글리,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이것이 델라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살 수가 없어. 델라는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 있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델라는 무언가 결심한 듯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가발 가게로 가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오,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발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걸맞은 근사한 시계줄이었죠. 짐의 금시계에는 낡은 가죽끈이 달려 있어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델라는 21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산 뒤 벅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질 무렵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은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어서 이리 와서 내가 준비한 당신 선물을 보세요. 그러자 짐이 말했어요. 델라, 먼저 내 선물을 풀어봐요. 오, 짐, 이건... 선물을 풀어본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비싸서 살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이제 머리핀을 갖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 꽂을 수 없게 되다니.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당신 시계에 잘 어울리겠죠?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델라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두 사람의 선물은 당분간 보관합시다. 머리핀을 사기 위해 나는 내 시계를 팔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크리스마스 캐럴.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캐럴 소리가 가득했지만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직원 밥은 몸을 잔뜩 웅크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그건 스크루지가 석탄을 한 덩이밖에 주지 않아 사무실이 무척 추웠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이든 신사가 스크루지를 찾아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시겠습니까? 내 알 바 아니오. 어서 썩 나가시오.
신사는 스크루지의 퉁명스러운 말에 무안해져서 황급히 사무실을 떠났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직원 밥도 집으로 돌아가고 스크루지도 낡고 컴컴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깊은 밤 스크루지가 잠든 사이 어디선가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스크루지 눈앞에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가 서 있었어요. 말리는 온 몸에 굵은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있었지요. 스크루지, 나는 살아있을 때 만든 쇠사슬 때문에 죽어서 고통받고 있다네. 자네는 오늘 밤 새 유령을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이 자네의 유일한 희망일세. 말리는 이 말을 남기고 쇠사슬을 끌며 사라졌어요. 조금 뒤 어디선가 얼굴이 하얀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과거의 유령이요. 스크루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학교에서 홀로 남아 책을 읽는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가 나타났어요. 어린 스크루지는 춥고 배고팠지만 책을 읽으며 즐겁게 상상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청년 스크루지도 나타났어요. 청년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른 이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크루지의 얼굴은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스크루지는 괴로워서 두 눈을 감았답니다. 스크루지, 눈을 뜨시오. 나는 현재의 유령입니다.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주택가에 있는 낡은 건물의 꼭대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스크루지의 직원인 밥의 집이었지요. 밥의 집은 춥고 비좁았지만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흘렀어요. 시끌벅적한 가운데 밥이 꼬마 팀을 어깨에 태우고 들어왔어요. 팀은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지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식탁이 차려졌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밥이 식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외롭게 지낼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말에 스크루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밥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밥과 식구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시커먼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났어요. 스크루지, 나는 미래의 유령이요.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느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장례식장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지? 돈만 알더니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다더군. 스크루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령님,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유령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사라졌어요. 땡그렁 땡그렁 댕댕댕. 스크루지는 종소리에 잠을 깼어요. 오, 여태껏 들어본 종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스크루지는 기운차게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오늘이 며칠이지?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다행이야.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어. 스크루지는 가장 큰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스크루지는 길에서 어제 사무실로 찾아왔던 신사를 만났어요. 신사 양반, 메리 크리스마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오, 스크루지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하하하. 스크루지는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스크루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푸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 부쩍 행복했답니다.